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함께 공부하는 테니스입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질 않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기말고사 다음에 선생님이 여러분과 하고 싶었던 건 여러 가지 미국의 유명한 시트콤을 가지고서 실제 사용되는 영어 표현들을 함께 공부해보고 또 여러분이 만약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행지에 갔을 때 쓸 수 있는 실제적인 영어 표현들을 같이 공부해보는 게 선생님 목표이긴 했거든요. 물론 시간이 짧긴 하지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이 미리 준비했던 자료들을 다 못하는 게 좀 아쉬워서 온라인 수업으로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어떤 도시를 여행하고 싶으세요? 코로나 이전에 혹시 여행했던 도시 중에 여러분 머릿속에 강하게 이렇게 기억에 남아있는 도시들이 있나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네, 이 도시를 가장 좋아합니다. 혹시 이 도시가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탈리아의 피렌체라는 곳입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여러 분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해요. 선생님 노년을 보내고 싶은 도시라고도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거대한 성당, 아주 거대하지만 굉장히 정교한 성당이 바로 산타 마리아 노벨레 성당이고요. 보통 우리가 뭐 피렌체에 가면은 그냥 피렌체 성당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성당 같은 경우는 가까이서 봐야 더 멋있는 것 같아요. 특히 밤에 보면 굉장히 정교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은 이 성당을 볼 때마다 안에 들어가서 그 엄청난 작품들을 감상하는 것도 멋있지만 성당 외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선생님이 좀 눈물이 나요. 어, 좀 감성적인가요? 이렇게 이 성당 표면을 보시면 이 모두 돌이거든요. 돌을 일일이 조각해서 갖다 붙이고 깎아서 만들고 이렇게 만든 건축가나 아니면 조각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세공자 이런 사람들이 세공업자 같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거대한 건축물, 이 인간이 만들었으리라고 믿어지지 않는 건축물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신에 대한 존경심도 있었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열정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모든 것을 이 하나의 건축물에 쏟아부었다는 것, 점을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이런 건축물을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납니다. 특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축물이기도 해서 그래요. 선생님, 유럽에 있는 성당 웬만한 곳은 다 가봤거든요. 근데 가장 좋아하는 성당 하나만 꼽아보라고 한다면 바로 이 피렌체에 있는 성당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앞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정말 정교하죠.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네, 이게 피렌체에 있는 베키오 다리에서 찍은 모습 같아요. 이 베키오 다리가 낮에 보면은 이런 다리예요. 이게 아마 선생님이 피렌체에 있는 유명한 미술관, 우피치 미술관에서 이 베키오 다리를 바라본 모습이고요. 피렌체를 가로지르는 아르노강 위에 있는 베키오 다리의 모습입니다. 이 베키오 다리의 주변에 양쪽에 붙어 있는 곳은 금세공업자들이 예전부터 상가를 이루고 팔던 곳이었기 때문에 금세공사들이 지금도 여전히 비싼 귀금속들을 팔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두 번째로 좋아하는 도시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사진만 보고선 전혀 모르겠죠? 저는 그냥 거대한 성, 비투스 대성당 뭐 이런 것도 멋있지만 그냥 체코 프라하라는 곳을 생각하면 여기 프라하시라고 위에 표시가 되어 있죠. 프라하시를 생각하면 이런 골목골목들이 너무너무 기억에 남아요. 돌바닥도 보시 이렇게 도로를 보시면 도로도 그냥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라 일일이 도로에 이렇게 돌들이 이렇게 깔려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도 저에게 너무 인상적인 곳이어서 두 번째로 좋아하는 도시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프라하를 꼽고 싶습니다. 음, 그래요. 일단 언젠간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다시금 공항에 가서 오늘 배우는 표현들을 여러분이 열심히 복습을 하시고 학습을 하셔서 공항에 가서 열심히 한번 써보시고 또 선생님이 이렇게 추천하는 피렌체라든지 프라하 같은 도시에 가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우리 한번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나면 일단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항공권을 예약을 해야 됩니다. 항공권 가격은 여행 일자로부터 멀면 멀수록, 즉 미리 예약하면 예약할수록 비교적 싼 경향이 있어요. 물론 뭐 프로모션을 미리 잘 타면 항공권 가격을 굉장히 싸게 구입할 수도 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선생님 수업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 애플리케이션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스카이스캐너라는 앱 보이시죠? 스카이스캐너라는 건 뭐 애플리케이션 그 앱스토어에도 사용도 있을 거고요. 안드로이드에서는 뭐죠? 플레이스토어인가? 플레이스테이션? 플레이스토어? 아무튼 그곳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이 스카이스캐너라는 앱이 있을 겁니다. 스카이스캐너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 항공권을 클릭을 해서 자, 출발지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공항을 한번 입력을 해 보는 거예요. 이를테면 선생님은 주로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하니까 인천공항의 기호, 뭐 ICN 해도 되고 인천공항 넣으셔도 됩니다. 안 되네요. 한글로 입력을 해야 되나 봐요. 인천 하면은 이제 뭔가 뜰 겁니다. 인천국제공항. 여기 안 뜨네. 지금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이 연결돼 있을 때 한번 해보시면 잠시만 허용 하나 할게요.
출발 입력하시고 도착지 입력하시고 출발 날짜랑 도착지 날짜를 입력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밑에 항공권 가격이 쫙 뜰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항공권이 뜰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가장 저렴한 항공권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인터넷 연결해서 바로 보여드릴까요? 연결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왕 보는 김에 인천국제공항 떴어요. 도착지는 예를 들어 뭐 프랑크푸르트라고 한번 쳐봅시다. 보통 유럽 여행 기점을 선생님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프랑크푸르트는 뭐 우리나라 말로 쳐도 되고요. 영어로 쳐도 돼요. 프랑크푸르트 am 마인 공항이죠. 자, 가격을 한번 볼까요? 출발 일자가 1월 3일일 때, 도착 일자를 1월 10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출발 일자 1월 10일, 왕복으로 도착 일자를 1월 10, 출발이 1월 3일, 도착 일자를 1월 11일로 잡고 한번 검색을 해보죠. 그러면, 네, 쫙 뜨네요. KLM 네덜란드 항공이 지금 가격이 제일 싸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직항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한 게 지금 직항편도 떴네요. 직항편 중에 제일 싼 건 와, 저희 누나가 근무한 항공사 루프트한자 항공사가 메뉴에 떴습니다. 가격이 점점 싸져요. 검색을 하면 할수록 87만 8천 원. 왕복 항공권 가격이죠. 물론 이코노미석이에요. 에이, 선생님 저는 이코노미석 타기 싫어요.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좌석 등급을 클릭을 해서 비즈니스석으로 바꿔줄 수도 있죠. 비즈니스석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왕복 항공권 가격도 엄청 싸졌네요. 터키 항공 타면 원스톱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건 한 번 경유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스탄불 공항에서 한 번 경유할 거예요. 한 번 경유해서 왕복 200만 원대에 유럽을 갈 수 있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음, 근데 직항은 네, 역시 비싸네요. 예전보다 많이 싸졌습니다만 비즈니스석은 왕복 300만 원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네요. 직항, 다이렉트라고 되는 건 직항을 얘기하는 거고요. 독일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국에서 독일까지 11시간 40분. 보이시나요? 11 hour 40 minutes라고 표시되는 거 보이실 겁니다. 독일에서 돌아올 때는 시간이 좀 짧아요. 10시간 2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그냥 일반석 탈래요 하면은 아까 전에 검색했던 것처럼 쭉 검색을 해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예약을 하시면 돼요. 이 애플리케이션 상으로 예약을 할 수도 있어요. 가끔 우리는 다구간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여러 곳을 여행할 거라서 동시에 여러 군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인천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1월 3일 날 출발하고요. 1월 8일 금요일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예를 들어 프랑스의 샤를르드골 공항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럼 파리스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죠. 여기 샤를르드골 공항이 있네요. 항공편 추가를 누르시면 샤를르드골 공항에서 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일정까지 3개의 비행편을 동시에 이 애플리케이션 상으로 예약을 할 수 있어요. 유용하죠. 호텔 예약도 가능하고요. 아무튼 이 애플리케이션, 선생님이 근데 갑자기 이 애플리케이션 설명하고 있으니까 마치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스판을 받은 것처럼 스판서드 된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여행을 좋아하던 한 20년 전부터 너무너무 20년 전까지는 아니고 10년 전부터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10년 전에 애플리케이션이 있었나요? 아무튼 제가 여행을 다니던 시절부터 해서 스카이 스캐너라는 애플리케이션 사용해서 일단 소개를 드려봅니다. 스카이 스캐너라는 애플리케이션 활용 좀 잘 해주시기 바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 정말 스폰서드 받은 것 같네요. 절대 스폰서드 받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스카이 스캐너 같은 애플리케이션이나 혹은 뭐 네이버 항공권 같은 걸 통해서 검색을 해도 좋아요. 근데 네이버 항공권은 주로 우리나라 국내 항공사들 위주로만 검색이 되어서 외국 항공사 검색이 조금 제한된다는 점. 그런 점 때문에 선생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카이 스캐너 애플리케이션을 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만 여러분이 더 좋은 애플리케이션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앱을 통해서 먼저 항공권 예약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메일상으로 뭐가 날라오냐면 e-티켓이라는 게 날라오게 돼 있어요. 일단 여행을 가기 전에 반드시 짐은 안 가져가도 되는데 반드시 챙겨야 될 게 뭐죠? 패스포트, 여권은 반드시 챙겨야 되고요. 최근에는 선생님이 뭐 예전에 여행 갈 때는 이 전자항공권 출력물도 반드시 제시해 주세요라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권만 딱 그 체크인 카운터에 가서 내미시면 여권상에 여러분의 비행기 예약 내역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여권 번호로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티켓 출력물을 제시하지 않아도 괜찮대요. 요즘에는요. 근데 기본적으로 공항에 가시면 어디를 찾아야 되죠? 바로 탑승 수속 창구로 가야 되죠. 그 탑승 수속 창구를 영어로 check-in counter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볼까요? 사진상으로 보자면 백교다리였고 이거 넘어갑시다. 체크인 카운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체크인 카운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공항에 가시면 이런 체크인 카운터를 찾아야 되고요. 지금 사진상에서는 네, Asian Airlines니까 여기는 아시아나 항공이네요. 아시아나 항공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분이 지금 체크인을 하고 계시고요. 이분은 짐을 붙이는 게 없어 보입니다. 만약 붙이는 짐이 있다면 옆에 컨베이어 벨트처럼 생긴 거 보이죠? 거기 위에 얹어서
동시에 무게까지 잴 수 있는 저울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이 컨베이어 벨트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짐을 얹어 주셔야 이제 무게가 측정이 되는 거겠죠. 이런 체크인 카운터를 찾아가셔야 돼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만약에 미리 좌석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비행기 좌석을 지정하셔야 되고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들고 간 너무 무거워서 기내로 들고 들어갈 수 없는 그 큰 가방을 수화물로 붙여야 되거든요. 그 과정을 한번 영어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여러분은 대부분 부모님이 하란 대로 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여러분 부모님을 도와주거나 이러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 수업을 통해서 실제 여행 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가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공항에 들어가셨으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탑승 수속 창구를 찾아야 되겠죠. 만약 대한항공이라면 영어로 Korean Air라고 합니다. Where is Korean Air? 그 다음에 탑승 수속 창구는 위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네요. 네, check-in counter라고 하시면 돼요. 뭐 항공사 이름만 갖다 붙이시면 되는 거라서 이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물론 항상 excuse me, 실례합니다라는 말을 먼저 붙이시고 but where is Korean Air check-in counter? 혹은 where can I found도 괜찮은 표현이죠. be 동사 대신에 can I found를 쓰게 되면 좀 더 공손한 표현이 되는 거고요. 더 공손해지려면 could까지 써도 되는데 굳이 could까지는 안 써도 돼요. 상대방한테 제가 만에 하나 이 대한항공 창구를 어디서 찾으면 될까요? 이렇게까지 예의 바르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where can I find 혹은 where is만 해도 충분히 상대방 입장에서는 가르쳐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런 경우도 가능해요. 아시아나 항공 티켓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티켓 받는 곳이 결국 체크인 카운터잖아요. 그래서 where can I 방금 했던 거 동사 넣으면 되네요.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where can I 근데 여기서는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동사 get 쓰는 게 좋겠네요. 여러분 이 표현은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마법의 표현입니다. Can I get? 여기까지는 연결이 안 되네요. 따라해보자. Can I get? One more time. Can I get? 마법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받고 싶을 때 이거 주세요라거나 이런 표현을 쓰고자 할 때 무조건 can I get 쓰시면 돼요. 우리 식당 가서 저 이거 먹어도 될까? 이거 먹고 싶습니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 한국인들은 대부분 I would like to 줄여서 I'd like to have Big Mac set, Big Mac combo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I'd like to 쓰는 외국인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Can I get a Big Mac combo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Can I get? Can I get? 입에 익혀 두셔야 됩니다. Where can I get a ticket? 제가 어디서 티켓을 받을 수 있나요? 아시아나 항공이니까 Asiana Airlines고요. 아시아나 항공사의 티켓이죠. 그래서 사실은 of라고 써도 관계없는데 아시아나 항공사의 티켓이 될 때는 보통 전치사 for를 쓰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Where can I get a ticket for Asian Airlines?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니까 패턴을 좀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대한항공이라면 Where can I get a ticket for Korean Air?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티켓 카운터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를 드디어 찾았다고요. 탑승 수속 창구로 가서 이제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되겠죠. 만약 한국인 직원이 앉아있으면, 오, 다행이다. 여기 제 여권하고 이 티켓이 있습니다. 하고 제시해 주시면 돼요. 근데 외국인, 체크인 카운터에 외국인 직원이 앉아있을 때는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밀 때 쓸 수 있는 표현, 네, here is 라고 쓰시면 돼요. Here's my passport and a ticket. 여기 제 여권과 전자항공권이 있습니다. 굳이 전자항공권을 제시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here's my passport만 하셔도 괜찮고요. 혹은 여기 있어요라고 할 때는 here you are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 있습니다. Here you are.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Here's my passport 하면 정확하게 여기 제 여권이 있습니다. 라고 표시해 주는 거고. 자, 근데 가끔 좌석 지정을 미리 안 했을 때 창가 쪽이 좋을지 복도 쪽이 좋을지 여러분이 뭐 좋아하는 좌석이 있을 거예요. 사실 여행 초보들은 대부분 창문 좌석을 선호하죠. 왜? 멀리 위에서 이렇게 야경도 구경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사실 장거리 비행의 경우는 창문 밖을 볼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시차 때문에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밖에 화나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이륙하고 얼마 안 있었을 때에는 창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창문을 다 닫으라고 해서 바깥을 볼 수도 없어요. 창문 좌석의 메리트가 없죠. 오히려 화장실 갈 때 이코노미석 같은 경우는 불편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밥 먹고 있는데 화장실이 너무 급해요. 근데 못 가요. 그 사람들을 넘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코노미석이 워낙 좁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급적 복도 쪽 좌석을 이코노미석을 타신다면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창문 쪽 좌석은 당연히 window seat이라고 하시면 돼요. 반면 복도 쪽은 영어로 aisle seat이라고 합니다. S는 묵음이에요. 따라서 aisle seat. 그래서 주시겠어요? 라고 할 때 마법의 표현 can I get 쓰시면 되죠. Can I get a window seat please? 창문 쪽 좌석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이고요. Can I get a aisle seat please? 복도 쪽 좌석 주시겠어요?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코노미석을 탔을 때는 aisle seat, 복도 쪽 좌석 강추드립니다.
일행이 있어요. 근데 떨어져서 앉기 싫어요. 첫 해외여행이라서 너무 두렵습니다. 그럴 때 그 체크인 카운터 직원에게 우리 둘, 우리 말이죠. 같이 앉게끔 확실하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표현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어요. 확실하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라는 표현. Can you make sure? 라는 표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an you make sure? One more time. Can you make sure? 오케이. 이 뒤에는 that이 생략돼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We are seated together. 우리가 함께 앉는 거, 그거 확실히 해주실 수 있으시죠? 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도 종종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같이 여행 간다고 하더라도 굳이 나란히 앉을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해서, 네, 뭐, 따로 앉기도 하고 하는 거 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저 와이프랑 사이 되게 좋아요. 네, 네, 괜히 오해하실까 봐서요.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 프린트장에 L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 여러분이 여행객으로서 하는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행객으로서 들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상대방 직원으로부터 혹은 상대방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표현들은 L이라고 표시해 두었습니다. 체킹 카운터 직원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혹시 가방 수화물로 몇 개 붙이실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영어로 물었을 때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어로 들을 때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마 상대방 직원이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How many bags are you? 얼마나 많은 가방을 붙인다. 자, 가방을 붙이는 건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check in. 가방을 붙이는 걸 체크인이라고 하니까 그 가방을 붙이는 카운터를 체크인 카운터라고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체크인 하면 가방을 붙인다는 거죠. 나중에 가방을 찾는 것도 따로 표현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가방을 붙이는 건 체크인. 혹은 단순하게 7번에 바로 정답 채워버릴게요. 책도 괜찮아요. 그래서 How many bags are you checking? 혹은 How many bags check? How many bags are you check?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몇 개의 가방을 붙일 건가요? 이것도 하나의 여행 팁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코노미석을 예약하셨다면 가방은 하나밖에 못 붙일 겁니다. 한 개만 붙일 수 있어요. 근데 비즈니스석이나 퍼스트 클래스를 예약을 하셨으면 두 개까지는 아마 두 개에서 세 개 정도까지는 항공사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가방을 공짜로 붙일 수 있을 겁니다. 저가항공을 예약하셨을 때는 가방 무게 주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15kg까지 가방을 붙일 수 있는데 15kg을 초과했어요. 그럴 때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초과 요금을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보죠. 여러분이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혹시나 자기가 항공권 예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 가방이 허용되는지를 확인을 미처 안 했습니다. 그 티켓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걸 확인 안 하고 공항 갔다고요. 그랬을 때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물어보시면 돼요. How many bags can I check? 제가 몇 개의 가방을 붙일 수 있나요? 그랬을 때 뭐 상대방이 just only one, 단지 하나만 붙일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야단 난 거죠. 가방 두 개 들고 가셨으면 다시 막, 그 가방을 막 새로 추가요금을 내고 붙이거나 엄청 비쌉니다. 저가의 경우에는 가방값이 사람값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반드시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8번이요. 만약 붙일 수화물이 두 개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I have two pieces of 수화물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공항의 안내 표지판에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표현은 luggage. 잠깐만요. luggage. 혹은 baggage라는 표현도 씁니다. luggage나 baggage가 수화물이에요. 그래서 I have two pieces of luggage to check in. 혹은 I have two pieces of baggage to check in. 붙일 수화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비즈니스석을 타면 두 개 정도는 당연히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내에 타고 가는, 기내에 이제 들고 가는 가방이 있을 수 있어요. 기내에 들고 가는 가방. 그 기내에 들고 가는 가방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여기 표현을 할 건데요. 기내에 들고 가는 거는 to carry on 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기내에 들고 가는 가방이요. 기내에 들고 가는 가방이 one, 하나가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붙이는 가방이죠. 아까 붙이는 건 영어로 뭐라고 했죠? 체크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to 부정사를 써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 되겠네요. 붙일 가방은 두 개가 있고 들고 가는 가방은 하나가 있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I have two bags to check in and one to carry on 이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좀 상식적으로 여러분의 여행 테스트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가는 가방, 즉 기내에 탑승하는 가방, 캐리온 가방에는 어떤 걸 넣을 수 있을까요? 어떤 걸 넣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배터리. 두 번째, 노트북. 세 번째, 스프레이. 자, 이 세 개 중에서 carry-on bag, 그러니까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는, 잠깐만요. 4번까지 표시를 해드릴게요. 액체류. 네 개 중에 두 개는 기내에 반드시 들고 들어가야 돼요. 즉, carry-on bag에다 넣어야만 됩니다. 두 개는요. 뭐랑 뭐를 반드시 넣어야 될까요?
나머지 두 개는 넣으면 여러분 그 입국 심사 그 출국 심사할 때 여러분이 그 보안 검색을 받거든요. 거기서 걸려서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어. 기내에 들고 갈 수 있는 거, 기내에 들고 가야만 하는 거에는 1번, 2번이요. 배터리와 노트북 같은 건 반드시 붙이는 수화물에 넣으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막 공항에 여러분 이름이 쩌렁쩌렁하게 울릴 수 있습니다. 붙이는 가방에는 절대 배터리나 노트북 같은 거 넣으시면 안 돼요. 배터리나 노트북은 반드시 기내에 타고 가는, 기내에 들고 가는 캐리온 백에다가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보안 검색 받을 때 배터리랑 노트북을 꺼내서 이 보안 심사관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아, 내가 이 기내에 배터리랑 노트북을 들고 탈 거야 라고 보여주셔야 됩니다. 반면 스프레이류라든지 액체류 같은 것들은 반드시 체크인 러기지 안에 넣으셔야 돼요. 수화물로 붙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스프레이류나 액체류는 들고 탈 수가 없어요. 액체류 중에서도 꼭 들고 타야 되는 액체류라면 정말 그 극소량만 담아서 투명한 플라스틱 백 안에 넣어서 들고 들어가면 가능은 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액체류나 스프레이류는 강력하게 단속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기내 안에 들고 탈 수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대부분 다 네, 그 체크인 러기지 안에 넣어서 붙이셔야 돼요. 이거 실수 진짜 많이 합니다. 특히 해외여행 초보자들의 경우에는요. 체크인 러기지랑 캐리온 백을 다시 한번 구별해 볼게요. 체크인 러기지는 아까 우리 그림에서 저울처럼 생긴 컨베이어 벨트처럼 생긴 그 가방에 얹어서 미리 붙여버려야 되거든요. 거기에 스프레이류나 액체류를 미리 쌓아 두셔야 되고요. 기내에 들고 갈 가방 속에는 배터리랑 노트북을 넣으셔야 돼요. 이거 명확하게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I have two bags to check in and one to carry on 하게 되면 기내에 들고 갈 가방은 하나고요. 붙일 가방은 두 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붙일 가방이 있을 경우 상대방 체크인 카운터 직원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Can you place your bag on the scale? 선생님이 place를 안 지웠네. 여러분이 정답을 바로 유추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put도 괜찮아요. 어디에 뭔가를 놓다란 동사 put도 괜찮아요. 그래서 can you put your bag on the scale? 혹은 can you place your bag on the scale? 하시면 돼요. scale은 저울이란 뜻이고요. 저울 위에 가방 좀 올려주시겠어요? 막 여러분 이럴 때부터 갑질하시면 안 됩니다. 네가 올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직접 가방을 저울에 올려주셔야 됩니다. 좋아요. 자, 이제 11번으로 갑시다. 그냥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기도 해요. 그럼 기내 들고 가는 가방은 몇 개입니까? 사실 이걸까지 질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크인 카운터에 있는 직원들은 바쁘기 때문에. 근데 행여나 공항에서 이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저가항공의 경우에는 기내에 들고 가는 가방도 한 개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두 개 이상 들고 가면 extra charge, 추가 요금을 물리는 저가항공사들이 있습니다. 아주 악명 높은 그 아일랜드의 라이언에어라는 항공사라거나 뭐 에어아시아 이런 항공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다 요금을 물려요. 그렇기 때문에 싼 항공권 가격에 혹했다가 짐 때문에 가격을 더 비싸게 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돼요. How many? 자, 아까 전에 기내에 들고 가는 걸 우리가 carry on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한 단어로 줄여서 이렇게 carry on bags라고 하시면 돼요. carry on bags. Are you taking with you?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 직원이요. How many carry on bags are you taking with you? 라고 물어보시면 하나의 경우라면 only one 하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하나만 들고 가세요.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 이것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 이건 개인적인 경험담인데 모스크바 공항을 경유해서 가는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모스크바 공항 같은 경우는 짐을 찾아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모스크바 공항에서 짐을 찾아서 다시 제가 짐을 붙였어야만 됐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환승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굳이 환승지에서 짐을 찾지 않아도 최초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한 번에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모스크바 공항에서의 저는 뼈아픈 실수 때문에 제 짐이 이상한 나라에 가 있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짐 받는 데만 일주일이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런 표현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경유를 한다는 표현 혹시 영어로 아시나요? 경유. 한번 아까 우리 stop오버라는 표현 봤을 수도 있어요. 뭐 stop이라는 표현 봤을 수도 있어요. 한번 갈아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모스크바 공항에서 갈아타서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까지 가는 거죠. 그걸 영어로 stopover라고 합니다. stopover, 이 경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I have a stopover 하면 한 번의 경유를 하는 거고요. 만약 두 번 경유하는 거라면 I have two stopovers 하시면 돼요. two stopovers. 어디에서 경유한다고요? In Moscow. 모스크바는 영어로 Moscow라고 합니다. 모스크바에서 한 번 경유를 하는데요. Do I need to my luggage there? There, 즉 모스크바에서 제가 가방을 다시 이렇게 한번 찾아야 됩니까? 짐을 찾아서 붙여야 됩니까? 라는 표현이죠. 짐을 찾는 건 영어로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해요. 일단 첫 번째 표현, 두 칸이니까 영어로 pick up이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Do I need to pick up my luggage there?
제가 가방을 거기서 찾아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상대방이 대부분 요새는 공항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No, you don't need to.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신 가방, 네 가방 쭉 갈 거야. 목적지까지 쭉 가. 신경 안 써도 돼. You don't have to care.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실 거예요. 혹은 13번처럼 물어도 괜찮아요. 제 짐이 목적지까지 곧장 가나요? 아니면 모스크바에서 짐을 찾아야 되나요? 이걸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볼게요. 제 짐이 곧장 목적지까지 갑니까? 곧장 갑니까? 쭉 갑니까? 영어로 Will my luggage go straight through? 라는 표현 쓰시면 돼요. go through 하면 쭉 간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Will my luggage go straight through? 이렇게 곧장 가는 건가요? 아니면 Or do I need to pick it up in Moscow? 모스크바에서 짐을 찾아야 하나요? 아까 우리 픽업이 짐을 찾다란 표현이었던 거 기억나죠? 자, 짐을 찾다라는 두 번째 표현이 이제 14번에서 등장합니다. 짐을 찾다라는 건, 야, 내가 붙인 짐 내놔 하고 요구하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짐을 찾다는 건 요구하다, 주장하다라는 동사, 쓰이로 시간을 하나의 동사로 바꿔 쓰기도 해요. claim이라는 동사입니다. 공항에 가시면 나중에 claim이라는 표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나중에 정리할 겁니다. Do I need to claim my luggage? 제가 제 수화물을 찾아서 and 그것을 다시 붙여야 합니까? 다시 붙인다. 아까 짐을 붙이는 건 check-in 혹은 check이라고 했죠. 다시라는 표현은 영어에서 네, 영어 다시라는 일 가진 접두사 re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recheck it 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Do I need to claim my luggage and recheck it? 이렇게 하시면 간단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가끔 이제 초과 수화물 요금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요금을 물어봐야 되겠죠. How much is the baggage fee 혹은 baggage charge라고 물어보는데요. 추가적인이란 표현을 가지는 두 가지 표현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cess란 표현도 있고요. 초과의란 뜻이고요. 또 아까 선생님이 은연중에 얘기했던 extra란 표현도 괜찮아요. 그래서 extra baggage charge 하게 되면 추가 수화물 요금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셔야 되겠죠. 요금 묻지도 않고 그냥 해주세요라고 했다가 나중에 신용카드 결제된 거 보면 폭탄 맞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물어보고 너무 이거 요금이 비싼 것 같아.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이 있냐? 수화물을 좀 빼세요. 수화물에서 짐을 빼서 이제 여러분 캐리온 백에다가 넣는 겁니다. 기내 들고 타는 가방에다 넣는 거죠. 기내 들고 타는 가방도 물론 무게를 재는 항공사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모든 항공사가 기내 들고 타는 가방은 크기만 맞으면 무게까지는 안 재거든요. 적당한 크기의 가방이라면 안에 짐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건데, 와, 이거 짐이 무거워서 안 되겠다. 수화물에서 짐 좀 빼가지고 캐리온 백에다가 넣을게요. 기내에 들고 타는 가방에 넣을게요. 라고 했는데, 그 기내에 들고 타는 가방에다가 스프레이나 액체를 넣으면 될까요? 안 돼요. 보안 검색에서 다 걸려서 아까운 스프레이, 아까운 액체류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빼야 될 것들은 배터리나 노트북은 반드시 빼야 되죠. 이걸 그 붙이는 수화물에 넣었다가는 여러분의 이름이 공항에서 쩌렁쩌렁 울릴 겁니다. 보안 검색대로 다시 와주시기 바래요. 다시 와주시기 바래요. 계속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16번. 그래서 이렇게 요청하시면 돼요. 만약에 추가 수화물 요금이 뭐 15kg까지인데 한 15.5, 0.5 정도가 초과됐어요. 대부분의 항공사는 봐줘요. 근데 깐깐하게 보는 항공사는 이거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0.5kg이면 500g이잖아요. 짐 하나만 빼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상대방 직원에게 이렇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Can you give me a few minutes? Can you give me some time? 이런 표현도 괜찮죠. 시간 좀 잠깐 주시겠어요? 왜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가방 정리할 시간이죠. 그래서 some things 몇 가지를 좀 끄집어낼게요. 자, 꺼낸다. 영어로 take 쓰시면 되죠. 그래서 I'll take some things out. 좀 꺼낼게요. To lighten it. 가방을 좀 lighten,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요. 굳이 뭐 to lighten it 이란 표현 안 써도 I'll take something out 이렇게만 써도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상대방은요.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오케이, go ahead.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잠깐 체크인 카운터에서 옆으로 와서 짐을 정리하셔도 괜찮아요. 쪽팔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야 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이까지만 해서 짐 붙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사실은 기내에 탑승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어디를 거치셔야 되냐면 보안 검색대를 거치셔야 되고요. 보안 검색대 사진을 못 찍으니까 선생님이 여기 쓰지 않았어요. 보안 검색대를 거치셔야 되고 이제 면세 구역을 거치셔야 돼요. 면세 구역에서 면세점 쇼핑을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면세점 쇼핑도 좋아하시나요? 참고로 면세점은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면세라는 건 세금을 면해주는 곳이죠. 세금은 영어로 tax라고도 하고 또 국가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duty라는 표현이 의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금이기도 해요. 세금이 없는이란 표현이니까 free란 말을 명사리에 갖다 붙이면 되죠. 그래서 tax free shop 혹은 duty free shop 여기가 바로 면세점입니다. 네, 면세점을 이렇게 들려서 쇼핑을 하시면 돼요. 근데 주의해야 될 점, 면세점에서 쇼핑을 너무 하다가
보딩 시간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 공항에 여러분의 이름이 쩌렁쩌렁하게 또 울릴 겁니다. 빨리 3번 게이트로 와주세요. 그런 건 매너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음, 비행기 표상에 있는 그 보딩 시간을 확인하시고 보딩 타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탑승 시간으로 여러분이 알고 탑승구로 가면 큰일 납니다. 보딩 타임, 탑승 시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비행기 출발 시간을 보시면 안 되고요. 선생님이 좀 헷갈렸네요. 비행기 출발 시간이 아니라 보딩 타임, 이제 탑승 시간을 확인하셔야 돼요. 탑승 시간 10분 전까지는 늦어도 탑승 게이트 앞에 가 있으시는 게 기본적으로 매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진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이 사진이 아닌데요. 잠깐만요. 갑자기 왜 피렌체 사진이 먹을 거 사진들이 쭉쭉 나오네. 잠시만요. 사진을 조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겁니다. 그 뉴욕 갈 때 항공권에 보시면 이렇게 SSS라는 표현이 뒤에 붙어 있어요. SSS. 형광펜 꺼진 거 보이시나요? 티켓에? 네, 이거는 미국 갈 때 당첨이라고 보셔야 돼요. 탑승객들 모두에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랜덤으로 뽑아요. 그래서 탑승 게이트 앞에서 다시 한번 몸수색을 하는 겁니다. 미국은 보안이 철저한 나라이기 때문에 티켓에 미국 항공권을 딱 끊었는데 티켓에 SSS라고 적혀져 있다. 이거는 보안 검색을 한 번 더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나라에는 절대 이런 게 없는데 오로지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는 이걸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항공기 안에서가 아니라 항공기 탑승 직전에 그 탑승 게이트 앞에서 이렇게 SSS라고 티켓이 되어 있는 분들은 보안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한 번 더 몸수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당첨됐다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이거 당첨 많이 됐거든요. 근데 뭐 테러리스트처럼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랜덤으로 돌아가요. 랜덤으로 돌아가는데 저는 미국 갈 때 한 두 번 정도 당첨돼서 몸수색을 추가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그 러기지에도 이렇게 SSS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럴 경우는 여러분 가방을 세관 심사원들이 여러분한테 주기 전에 미리 열어보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갈 때는 특히나 짐 쌀 때 보안 규정에 위배되는 것들이라든지 혹은 축산물 같은 것들을 넣어서 가시면 벌금을 물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가서 먹어야지 소시지 이런 거 싸가시면 큰일 납니다. 소세지나 과일류 이런 것들은 절대 가방 안에 넣으시면 안 돼요. 이것도 하나의 팁이었고요. 이제 기내로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비행기를 탔다고요. 비행기 타면 여러분 가장 기대되는 게 뭐예요? In-flight meal. 그렇죠. 기내식이죠. 자, 기내식을 탈 때 선택하라고 승무원들이 얘기합니다. 한국인 승무원 같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외국인 승무원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 때 당황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외국인 승무원이 여러분의 말을 걸 때 뭐 한국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할까요? 아니죠. 당연히 카트 끌고 가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질문은 뭐 드시겠어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물어봐요. 대부분은 beef or fish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봐요. 소고기 먹을래? 물고기 먹을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아마 처음 여행 가셨을 경우에는 승무원이 하는 이런 간단한 표현 자체도 당황할 겁니다. 제가 왜 나한테 영어로 말을 걸지? 이러면서 당연히 카트를 끌고 가면서 승무원이 말을 걸면 뭐 먹을래? 라고 묻는 거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beef please 혹은 fish please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간혹 여러분이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을 못 먹을 때가 있어요. 비행기에 기내식에 실리는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꼭 진상 한국인들은 진상을 부려요. 왜 나 내 돈 주고 비행기 탔는데 나 비빔밥 먹고 싶어. 비빔밥 내놔, 내놔! 뭐 이러면서 막 항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무원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그래서 그렇게 진상짓 하지 마시고요. 비행기 기내에서 어쩔 수 없이 이 기내식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먹고 싶어 하는 기내식이 모자랄 경우는 그냥 주는 기내식을 조용히 받아 먹는 것이 국위선양의 지름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외국인 승무원들도 예전에는 한국인들이 먹을 것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굴고 짜증내고 막 화내고 이랬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행은 안 가지만 최근 들어서는 한국인 승객들이 굉장히 매너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희 누나 말에 따르면요. 그래서 먹을 것 때문에 예전에 못 먹고 살 때야 비행기 타면 꼭 이거 먹어야지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굳이 꼭 비행기 기내에서 그걸 먹어야 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관대하게 뭐 여러분이 원했던 음식을 못 먹는다 할지라도 좀 관대하게 괜찮아요. It's okay. I'll just take. 저는 그냥 뭐 먹을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충분히 승무원들에게도 한국인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받게 여러분이 해주는 겁니다. 외국에 나가시면 개개인들이 다 민간 외교관으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 뭐 비매너 짓을 했다 그러면 아스미마생 뭐 이 정도로 일본인인 척하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농담이에요. 자, 이제 기내에서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역시 마법의 주문. Can I get? 이런 표현 쓰시면 돼요. 그냥 Can I get chicken with salad, please? 샐러드를 곁들인 치킨으로 주시겠어요? 이런 표현 쓰시면 되고요. 가끔 비행기 기내가 굉장히 춥고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추위를 많이 타는 경우에는
담요나 베개를 좀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can I have an 추가적으로 여분으로란 표현 영어로 extra 쓰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can I have 혹은 can I get an extra blanket or and a pillow 이렇게 하시면 돼요. blanket은 담요, pillow가 베개 이렇게 요청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비행기로 돌린다는 땅콩 이것도 좀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죠. Can I get 더 달라고 하는 거니까 more peanuts please 이렇게 요청하셔도 좋고요. 그다음 사실 비행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어디 있어요라고 물어볼 때 화장실은 영어로 toilet 물론 좋아요. 그런데 비행기나 기차 같은 그런 이동 수단 안에 있는 화장실은 영어로 lavatory라는 단어를 씁니다.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나중에 비행기 기내에 가서 보시면 lavatory라는 거 딱 영어로 쓰여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음. 참고로 비행기 기내에 딱 가서 화장실이라는 걸 발견했다고요. 근데 안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라고 문을 벌컥 열면 될까요? 안 되죠. 똑똑 두드리시는 게 당연한 매너이고요. 똑똑 두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 비행기 그 화장실 라바토리 밑에 보시면 빨간 색깔로 되어 있고 occupied가 되어 있으면 이거 무슨 의미예요? 직역해 보면 차지되어 있다는 거죠. 즉 사용 중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굳이 사용 중인데 똑똑할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매너에 어긋나는 일이죠. 반면에 비어 있을 경우에는 아마 vacant라고 영어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vacant는 비어 있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vacant의 경우에는 똑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혹시나 보통 비행기를 처음 타시는 분들은 어떻게 문을 잠궈야 될지를 몰라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볼일을 보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똑 한번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비행기 항공권을 끊었고요. 체크인 카운터, 탑승 수속 창구에서 비행기를 표를 끊었고요. 수화물도 붙여보았고요. 그리고 수화물의 무게가 초과되어서 초과금을 물어보기도 했고, 그리고 짐을 정리해서 다시 붙이기도 해보았고, 비행기 기내에 탑승해서 기내식을 요청해 보기도 했고요. 뭐 담요나 혹은 베개를 요청해 보기도 했고, 땅콩도 요청해 봤고요. 화장실 물어보는 것까지 다 해보았습니다. 아,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비행기 화장실 안에 있는 물을 마시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 기내에 있는 화장실 물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심지어 선생님은 양치할 때도 비행기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 물로 양치하진 않아요. 생수병을 들고 가서 그 생수병으로 양치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기내에 있는 물은 돌고 도는 거예요. 순환하는 물이거든요. 물론 비행기 탱크에 정화된 물이 들어가 있지만 비행기 탱크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청소를 한대요.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우리가 장담 못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행기 기내에서 나오는 물로는 입을 헹군다거나 입안에 넣지 않는 걸로 여러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음, 이제 입국 심사부터 한번 해볼게요. 입국 심사에서 수화물을 찾아서 세관 통과하는 것까지 그 날에 도착해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 수업 마치고 나면 새해가 될 것 같아요. 드디어 한 살 더 먹네요. 여러분들은 이제 18살이 되는 거고요. 성인의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성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을 거예요.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 그게 바로 성인이죠. 이제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셈입니다. 20살이 되면, 즉 성인이 되면 여러분이 하는 행동, 여러분이 하는 말이 곧 여러분이에요. 지난 1년간 여러분이 했던 행동과 말이 과연 여러분 스스로를 잘 대변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곰곰이 돌이켜 생각해 보자고요. 가끔은 너무 예의 없는 말을 해서 혹은 가끔은 좀 생각 없이 말을 해서 주변 사람들을 불쾌해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거나 기분 나쁘게 만들게 하진 않았는지 한번 또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여러분 자신이 되기 위해서 이제 올해 18살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말을 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습관을 좀 가지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회인으로서, 우리 거대한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예의를 갖춰 나가는 과정이고요.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요새 조금 드네요. 아무튼 everybody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는 내년 2021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